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파닉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파닉스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닉스를 배울 시간에 원서, 그림책을 읽으면 파닉스를 배우든 안 배우든 결국 파닉스를 배우게 되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파닉스를 배운 아이들과 안 배운 아이들,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데 파닉스를 배우게 되면 그 배우는 시간만큼 어차피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시간 동안 파닉스를 배우지만 파닉스를 배우지 않고 그림책이라든지 원서를 주로 해가지고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읽기 능력까지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언어를 배우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한 가지 제가 먼저 문제를 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어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이 국적이 다른 아이들과 외부에서,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국적이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만약에 지내게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언어를 잘 배울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다른 국적의 어른들과 그대로 놀면서 두면 어른들이 더 잘 배울까요? 어느 쪽이 잘 배울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훨씬 잘 배웁니다. 아이들은 다른 국적의 아이들과 놀면서 지내게 될 때 마치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배워요. 빨리 배웁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같이 놀잖아요. 한국 아이들이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만약에 일본 아이들이 일본어를 쓴다면 한국 아이들은 한국어를 안 쓰고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 아이들이 일본어를 아주 빨리 배워요. 이렇게 배웁니다. 엄청나게 빨리 배워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봤기 때문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죠. 학교입니다. 학교 교실이죠. 초등학교, 예를 들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에서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그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반 정도는 그 어린아이들 8살부터 10살까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반 교실 반에서 그 언어를 배우고 나머지 반은 어른들로 채웁니다. 어른들로 채워서 같은 언어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어른과 아이가 같은 교실에서 하나의 언어를 배우게 할 때 누가 잘 배울까요? 참고로 이때는 어른이 잘 배웁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학습적으로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아이들보다 훨씬 학습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자, 그러면 이걸 이해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습적으로 잘 배우지 못합니다. 언어를 본래.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보다는 학습적으로 언어를 잘 배웁니다. 물론 어른들도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으로 여러 국적의 다른 어른들과 같이 외부에서 직접 놀게 만들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바죠. 바에서 예를 들면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그냥 헬로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잘 배우는 건 사실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어른들 잘 배우는데,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계속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Window of Opportunity입니다.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회창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언어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 1살 될 때까지 언어에 대한 능력이,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만 1살까지요. 올라가다가 나중에 만 1살부터 2살, 3살, 4살 되면서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 9살 때까지 그 능력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보통 만 9살 이후 10살 이후부터는 이런 능력이 많이 감소해야 돼요. 마치 성인처럼 읽게 되죠. 그래서 만 9살, 10살 이후부터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언어를 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9살 이전까지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잘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소리도 잘 구별할 수 있고요. 잘 인식합니다. 어른들보다 잘 인식해요. 소리를 엄청나게 잘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배워요. 암묵적 학습으로 배우는데요. 암묵적 학습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학습적으로 뭔가 어떤 설명을 듣거나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직접 아이들이 그 어떤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놀듯이 그렇게 배우는 거. 예를 들면 생활 속에서 그 언어를 배우는 거죠. 만약 어머니가 미국인 어머니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뭐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가정해보죠. 아빠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엄마는 영어로 매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것을 암묵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배우는 게 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실제로 파닉스라는 게 파닉스를 배우게 되면 잘 읽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먼저 책을 읽기 위해서 배우자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언어를 먼저 읽기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소리를 통해서죠. 듣고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문자를 매치시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언어를 문자부터 배우지는 못해요.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먼저 소리를 듣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소리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야만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같은 소리인데도 같은 외국어 소리를 여러 사람에게 들려줘가지고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똑같은 소리를 발음해 보세요 하면 성인의 10명은 다르게 발음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L하고 R 발음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인식을 못하잖아요. 아시죠? R 발음과 L 발음 잘 인식을 못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피드백을 줌으로써 일본 사람들이 R과 L 발음이 다름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훈련이 없으면 성인의 경우는 우리는 소리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소리를 잘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예요. 언어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소리를 제대로 인식했다. 그러면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거든요. 우리가 그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두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자와 내가 들은 소리의 의미를 문자와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자는 없어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외국 사람들과.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비록 읽지 못해도 우리는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문자를 읽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언어를 습득하는 데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꿀꿀하고 있어요. 먼저 문자를 가르친단 말이죠. 파닉스예요. 문자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파닉스를 먼저 가르친단 말이죠. 이게 정말 잘못된 교육 방법이죠.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먼저 문자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은 어떤 소리인지도 모르고 어떤 소리의 의미인지도 모르고 파닉스를 배운단 말이죠.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렇죠? 예를 들면 애플을 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듣는 소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잘 배워요. 그 소리를 그대로 흡수한단 말이에요. 스폰지처럼. 그건 만 9살, 10살까지 이런 시기에 예를 들면 소리를 많이 듣고 의미를 그대로 잘 받아들여 가지고 선어 습득이 이루어져야 할 나이인데 불구하고 그 시간에 7살, 8살, 9살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운단 말이죠. 먼저 읽기부터 하거든요. 읽기부터 연습부터 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이들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려요. 파닉스 공부를 통해서. 무슨 소리겠죠? 8살, 9살부터 파닉스를 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 많이 있는데 이걸 또 6개월, 1년간 하는 애들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잘 듣는 소리를 잘 놓쳐버리고 실제로 이 시기에 그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시기에 그 좋은 시기에 소리도 잘 듣는 반면에 문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나이거든요. 이런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파닉스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파닉스를 하는데
파닉스를 배워도 실제로 아이들이 못 읽어요. 이 사실입니다. 파닉스를 1년을 배우든 2년을 배우든 3년을 배우든 10년을 배우든 상관없어요. 파닉스 그대로 기호를 보고 제대로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파닉스 기호를 주고 읽어보세요 하면 못 읽습니다. 전부. 근데 듣고 나면 우리가 읽게 돼요. 듣고 나면 그 소리를 정말 원어민이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흉내를 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파닉스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파닉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닉스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밸런스죠. 균형이죠. 균형.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어떠냐면 파닉스를 가르치는 게 너무 파닉스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밸런스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림책을 본다든지 원서를 보면서 이 스토리를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문장 표현 중에서 어떤 특정의 단어를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다 거기서 맞춰서 가르쳐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이런 스토리는 배제되어 있어요. 완전히 배제된 채로 파닉스에만 집중해요. 오직 파닉스예요. 파닉스는 파닉스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떤 소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파닉스 읽기 그 기호에 집중하게 되죠. 이런 수업을 즐거워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스토리를 통해 감정적으로 흥미로울 때 그 언어를 아주 잘 배우거든요. 감정을 투반될 때. 이런데 파닉스 공부할 때는 그 수업이 재밌을 리가 없어요. 없죠? 오직까지 학습적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습적인 것은 어른이 더 잘 배우는데 실제로 어른도 파닉스 공부를 시키면 어른도 싫어해요. 이런 수업은요. 그래서 파닉스를 오랜 동안 배운 아이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 아주 많이 봤습니다. 파닉스를 6개월 이상 배우는 아이들은 예를 들면 1년 이상 최악의 경우 1년 이상 배우는 아이들은 실제로 그 언어를 더 잘 못 배워요. 영어를 더 잘 못 배운단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어떤 주입식 교육이랄까요? 아이들이 너무 파닉스를 주입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좀 심리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 배워도 그 아이가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능력이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1년 이상 파닉스를 배우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데 학원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아직 파닉스가 부족한 것다니까 조금 더 합시다 하면서 1년을 더 하자면서 학원에서 그랬어요. 학원 관계자가. 그 학원에서는 예를 들면 오직 파닉스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있었던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그 영어란 게 향후에도 초등학교 때뿐만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란 그 언어란 자체는 조금 다가가기 힘든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금 최악의 경우를 보면 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파닉스를 배우게 되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지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닉스를 배우게 되면 파닉스를 배우는 시간에 실제로 텍스트를 안 읽죠. 텍스트를 안 읽고 대부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파닉스 교육이 단어에 집중되어 있죠. 단어에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읽지 않아요. 그림 원서라든지 그림책, 동화책이죠. 동화책 같은 건 안 읽어요. 아이들이 파닉스를 몇 개월 동안 배우는데 실제로 책 읽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없고 단어에 중심적으로 발음 기호에 집중한단 말이죠. 아이들은 그 시기에 다들 아시잖아요. 읽으면서 단어를 늘리고 그 언어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는데 영어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먼저 기호에 집중한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로 아주 좀 부작용이죠. 실제로 파닉스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실제로 책을 많이 읽을 수 없어요. 안 읽어요. 읽을 시간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닉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못 읽어요. 파닉스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부작용은 파닉스를 배워도 못 읽는 단어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원서를 읽을 때 보세요. 원서 밑에 파닉스 기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단어를 보면서 이제 바로 읽어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이 아주 많아요. 영어는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발음했지만 실제로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알파벳대로 발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들어야만 해요. 그 단어를 직접. 내가 그 단어를 들어야만 비로소 읽을 수 있어요. 이때는 파닉스 자체 배운 게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 단어들이 영어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를 배워도 내가 듣지 않고서는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을 못해요. 이런 단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영어는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파닉스를 많이 배워도 자연스럽게 발음 못해요. 내가 듣기 이전까지는 말이죠. 정확하게. 그것도 내가 많이 들어야만 돼요. 오늘 듣고 내가 이해를 했지만 내일 되면 그 발음을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소리에 기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건 3, 4초밖에 안 돼요. 내가 어떤 외국의 소리를 듣잖아요. 외국어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0초 이내예요. 10초 이내. 예를 들면 중국어로 밥 먹었니? 예를 들면 추팔로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내가 듣자마자 따라 해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니 추팔로마 해요. 1분만 지나도요. 다시 말해봐. 밥 먹었니? 중국어로 어떻게 말해? 기억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보통 10번 이상입니다. 10번 니 첫발라마 이렇게 많이 듣게 되면 그 발음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해요. 그것도 잠시간 기억하거든요. 나중에 되려면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발음이, 그 소리가 우리의 두뇌 속에 전부 인코딩 돼요. 전부 기록된단 말이죠. 기록이 됐을 때 우리가 그 글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읽게 돼요. 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을 다시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파닉스는 우리가 잠시 배우잖아요. 보통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공부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6개월, 1년 이렇게 파닉스를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도 나중에 또 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들었다면 그 6개월, 1년 동안에 소리를 많이 들으면 최소한은 상당 부분을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책을 읽잖아요. 그럼 더 잘 읽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8살인 초등학생이 있어요. 8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파닉스를 해요. 1년간. 하나는 파닉스 안 해요. 그냥 읽기부터 바로 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겠죠. 책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1년이 지나면 누가 영어를 잘하냐면 당연히 파닉스 없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들었거든요. 의미 있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의미 있는 소리가 우리가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예를 들면 신데렐라 공주. 어느 누구도 신데렐라 백설공주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인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적에 읽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 신데렐라나 백설공주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이죠. 뭔지 알겠죠? 아이들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감정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의미 있는 소리를 많이 들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우리 두뇌에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파닉스를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를 제대로 못 읽습니다. 그게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파닉스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 글자를 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우리 소리 정보를 기억해요. 기억하고 그 문자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 의미, 문자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많이 듣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소리의 의미를 문자와 결합시켜요.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글을 제대로 못 읽어요. 파닉스를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글자를 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파닉스 공부를 한 게 파닉스뿐만이 아니고 중국어 성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성조에 대해서도 그 비디오를 제가 링크를 하나 아래에 소개할 테니까 보시고요. 성조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조도 조금만 이해하는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 파닉스도 막 6개월, 1년간 할 필요 없어요. 하루면 족합니다. 하루가 파닉스, 예를 들면 A, B, C, D, E, F, C 해가지고 그 소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바로 표현부터 배우면 돼요. 문장이죠. 의미 있는 문장부터.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엄마 배고파 이 말을 그대로 영어로 배우면 돼요. I'm hungry 그대로 배우면 돼요. 배우고
그 I'm hungry를 제대로 말하게 되었을 때 문자를 보게 해주세요. 네가 말한 거 I'm hungry가 이 말이야 해서 문자를 연결시키는 거죠. 문장을. 그러면 아이가 그 글을 보고 이 텍스트구나. 그리고 그 텍스트를 받아들여요. 쉽게 받아들여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이게 빨라요. 내가 먼저 어느 정도 그 소리를 듣고 인식하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어느 습득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자를 보게 되면 텍스트를 읽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쉬워요. 자, 그럼 파닉스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 되겠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이들이 외국어를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그 언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즐거운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그 언어를 깨우치게 됩니다. 예, 한국어 배우듯이 말이죠.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언어 불명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부모가 보통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외국어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가장 잘 배워요.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잘 배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외국인 아이들과 놀게 되면 가장 잘 배워요. 그게 첫 번째로입니다. 가장 잘 배웁니다. 그게 부모님보다 잘 배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통 그런 케이스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외국어를 보통 안 되니까 자선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는다든지 이제 외국어 수업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보통 두 가지인데 그러면 책을 읽는 거랑 대화를 하는 거,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거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면 책을 읽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이들은 대화를 통해 잘 배워요. 잘 이거 생각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어른들도 책을 읽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은 뭔가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죠. 뭐 놀이 중심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한 5% 정도, 10% 정도 소수예요. 대부분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빨리 배워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입모양을 보고 그 감정을 잘 캐치해 가지고 그 대화 속에서 그 언어를 스스로 잘 배워요. 어린 나이일수록 그렇습니다. 책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잘 배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해야 수업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선책이 책을 읽히는 거죠. 책을 읽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점이라든지 뭐 도서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림책 위주. 이걸 책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 책인데 이 책에는 여기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고 여기에는 간단한 문장 한 두세 개 정도. 이 그림을 설명하는 이 문장. 이게 좋죠. 예를 들면 그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서 문장을 읽을 때는 이제 CD가 있어야죠. 많이 들으면서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어떤 뜻인지. 이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 그 아이들은 그 언어를 잘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언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그 문장의 뜻을 이해 못할 때 해석을 해줘야 되냐? 예, 해석해주면 좋아요. 먼저 첫 번째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이 이해 가능한 것. 그래서 책을 내용을 읽어주면서 어머니가 이 책은 어떤 뜻이야 하면서 이해시켜주면 더 좋아요. 더 세세하게 이해시켜도 되고요. 각 단어마다. 그런데 너무 단어 위주로 하게 되면 아이가 또 지루해하니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아이가 그 문장을 어떤 문장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 그 문장을 이해했다는 것은 100% 이해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우리가 처음 새로운 문장을 접할 때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장, 새로운 문장을 접했을 때 그 문장에 대한 이해도는 예를 들면 한 60% 정도예요. 60% 정도로 내가 그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뜻이죠.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장을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문맥에서, 다른 책에서 접했을 때 그때 60%에서 예를 들면 65% 아니면 70%그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온전하게 그 문장 자체가 내가 완전히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요. 모국어 수준까지. 이걸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 나타나죠. 1년 정도 읽게 되면 상당 부분은 돼요.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 그런 책 위주로 매일 1시간씩 읽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상당 기본적인 단어는 이해해요. 누구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파닉스 예를 들면 1년 공부하는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책을 1년간 그림책 위주로 읽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상당히 이해하게 돼요. 아주 쉬워집니다. 그다음부터 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학교 영어는 쉬워져요. 이런 케이스는. 알겠죠? 더 좋은 방법은 또 어떻게 되냐면 아이 스스로 그 소리를 내게 하면 좋아요. 스스로. 단순히 듣고 이해하고를 떠나서 간단하게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밥 먹었니?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대답한다. 그러면 완전히 잘 배운 거예요. 그 말하는 속도도 달라요. 예를 들면 밥 먹었니? 아이가 Did you eat it?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기억 속에서. 그런데 속도를 Did you eat? Did you eat?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빠르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그만큼 아이가 그 소리는 그 문장만큼은 완전히 많이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는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읽을 때 빨리 읽어내느냐, 그러니까 느리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도 그 아이가 그 문장을 제대로 배웠냐 안 배웠느냐 아니면 얼만큼 정도 익숙하냐에 판단할 수 있어요. 빨리 읽는다는 얘기는 그 문장을 그만큼 많이 접했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말은 그 말이 바로 회화로도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학생들 어느 레벨이 어떤지 제가 바로 추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들 볼 때 말하는 속도. 말하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창하냐 그 문장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제가 바로 알아요. 그 문장을 아이들과 얼만큼 기억할 수 있을지. 빨리 말한다? 잘 배운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생각 없이 나와요. 그럴 때는 보통. 그런데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는 보통 눈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보통의 경우는 아래도 쳐다보기를 아이도 쳐다보는 게 좀 작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문장을 완곡으로 생각할 때는 눈이 완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럴 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그 문장은 그 아이에게 아직까지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배워야 되죠. 더 많이 접해야 돼요.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주 많아요. 파닉스를 배우는 것에 대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파닉스의 교육 방법이 오직 파닉스 위를 위한 파닉스 공부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한국인 선생님들이 보통 파닉스를 다 감당하잖아요. 한국말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 파닉스를 가르칠 때도 한국인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쓰면서 한국어가 아니고요. 영어를 쓰자고 파닉스를 설명하면요. 최소한이라도 그 아이는 영어를 잘 배우게 됩니다. 근데 보통 한국어 거의 90% 한국어 얘기하죠. 그래서 듣기가 안 이루어져요. 오직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파닉스를 배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